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늦게 알아버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더 자주 사람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그날 병원에서 아주 늦은 진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연이가 우울증만 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요. 그 아이는 이미 자기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한테도 민수한테도 세상 누구한테도 제대로 기대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지연아, 밥 먹었나? 물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며 네, 어머니, 먹었어요. 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괜찮아요. 그 말만 하더군요. 나는 그저 마음병이 깊어져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원룸에서 지내는 것도 시부모를 떠나 숨 좀 쉬고 싶어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자기 몸 안에서 더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지연이가 우리 집 부엌에서 죽을 쑤다가 쓰러졌을 때도 나는 그저 공황이 왔구나, 마음이 무너졌구나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언제나 사람 생각보다 더 잔인한 진실을 들고 옵니다.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흰 벽만 바라봤고 민수는 보호자 설명을 듣고 서류를 쓰며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영감은 원래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날은 더더욱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작은 병실로 옮겨졌고 민수만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릴수록 점점 더 나쁜 예감이 들더군요.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큰 병 아니라는데 왜 숨이 막히는가? 내가 다쳐 누워있는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까지 병원에 실려왔으니 나는 그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얼마 전에도 울며 매달렸는데 또다시 같은 기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 뒤 간호사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담당 선생님이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민수는 굳은 얼굴로 일어나 나갔고 나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아들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자꾸만 콩콩 뛰었습니다. 10분이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 같았습니다. 나는 자꾸 지연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새벽같이 와서 내가 깨지 않게 냄비 뚜껑도 살살 놓으며 죽을 쑤던 모습, 눈물에 젖은 얼굴로도 억지로 웃으려 하던 모습. 그 아이는 늘 그랬습니다. 자기 아픈 건 숨기고 남 걱정부터 하는 아이였습니다. 조금 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 얼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추려 해도 무너지는 건 감춰지지 않습니다. 뭐라 카노? 내가 묻자 민수는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이미 다른 병원 다니고 있었대. 내 귀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병원?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당뇨 진단도 받았고 췌장 쪽도 이상이 있었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당뇨, 췌장, 그게 지연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밑만 보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꽤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대. 나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진해. 그게 무슨 말이고?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밀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는데 췌장암 가능성이 높대. 췌장암. 그 말 하나가 복도 공기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사람 발소리도 간호사들 말소리도 멀리서 울리던 기계음도 전부 멀어졌습니다. 내 귀에는 오직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췌장암. 나는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히는 몰라도 좋은 병이 아니라는 것만은 압니다. 더구나 꽤 진행됐다는 말까지 붙으니 가슴이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지연이가 알고 있었단 말이가? 민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무서운 병을 혼자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그런데도 왜 우리한테 말을 못했을까? 그 질문이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민수는 다시 의사 말을 전했습니다. 최근 당뇨 진단도 그 병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이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보다 더 피곤해 보이던 얼굴, 입맛 없다 하던 모습, 조금만 걸어도 숨차 보이던 모습, 그 모든 게 그냥 우울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몸이 망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는 점점 더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괜찮나? 라는 말보다 미안하다 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어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해서 미안하다. 나 같은 늙은이 모시느라 니들 인생 망친다. 나는 그 말을 내 서러움이고 내 미안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말들이 그 아이를 더 구석으로 몰아넣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차마 병실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멈춰 서 있는데 안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울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못했어. 민수가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왜 말을 못해? 그리고 그 다음 들린 지연이 말에 나는 문 밖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한참 뜸을 들인 뒤 지연이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 모시지 못한 것도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 말이 있었구나. 나는 민수가 속상한 마음에 몇 번 지연이한테 세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 정도로 그 아이 가슴에 박혀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다치셨고 아버님도 아프시고 당신도 힘들어 보였어. 근데 내가 내 병까지 말하면 당신이 더 무너질 것 같았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버티면 될 줄 알았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프던지요. 나 혼자 버티면 될 줄 알았대요. 젊은 여자가, 아이 엄마가, 내 며느리가 그 무서운 병을 품고도 나 혼자 버티면 될 줄 알았답니다. 그 순간 지연이가 원룸으로 나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나는 속상해서 물었습니다. 꼭 나가야겠나? 지연이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제가 좀 정리되면
다시 올게요. 나는 그 말을 마음 정리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민수랑 다툰 모양이구나. 우울증이 심한가 보구나. 혼자 좀 있고 싶은가 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병을 알고 난 뒤 혼자 무너질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한테 폐 안 끼치고 누구 앞에서 아픈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아플 수 있는 자리. 그게 그 애한테는 원룸이었던 겁니다. 나는 문 밖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며느리 하나가 우리 식구들 안 무너뜨리려고 혼자 병을 숨긴 채 버티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생각하니 그보다 아픈 눈물은 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뒤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들 얼굴이 금방 무너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연이한테 너무 못했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침묵 안에 후회도 죄책감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들어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나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침대 머리를 조금 세운 채 기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얼른 손을 내주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일어나지 마라. 휠체어를 가까이 끌고 가.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해도 너무 늦은 것 같고 괜찮다 해도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솔직한 말 하나만 꺼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 지연이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아픈 것만 봤지. 내 아픈 건 못 봤다. 그 말에 지연이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그렇게 아픈데 내가 몰랐다. 네가 원룸에서 혼자 지낼 때도 그냥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다. 근데 니는 그 무서운 병을 알고도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지연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말을 안 했노? 왜 그랬노? 한참 울기만 하던 아이가 겨우 말했습니다. 말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누워 계시고 아버님도 그러시고 민수 씨도 저 때문에 늘 미안해하고 화내고 그런데 제가 병까지 말하면 그 아이는 끝까지 말을 다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지연이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공포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말하면 무너질까봐, 말하면 미움받을까봐, 말하면 가족이 더 힘들어질까봐. 그래서 말을 못한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연이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아프지 마라. 힘들면 힘들다 해라. 아프면 아프다 하고 숨이 막히면 숨이 막힌다 해라. 니도 사람이다. 니도 아프면 아프다 해야지. 그 말을 듣고 지연이는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느리로도 잘하고 싶고, 엄마로도 잘하고 싶고, 아내로도 잘하고 싶고, 나쁜 사람 소리 안 듣고 싶고, 그런데 몸은 자꾸 아프고, 마음은 자꾸 가라앉고, 집안은 점점 무거워졌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숨 막혔을까요? 나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말했습니다. 안 잘해도 된다. 못해도 된다. 살기만 해라. 지연이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 지연아, 그 말이 병실 안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조금 뒤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는 괜히 지연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췌장 쪽 병변이 의심되고 기존 검사 기록과 이번 소견을 종합해보면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 그 단어는 췌장암보다도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진행 정도가 생각보다 적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단계와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을 오래 끌 상황은 아닙니다.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거기서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환자분이 치료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수가 바로 물었습니다. 소극적이라뇨?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항암이나 수술 이야기를 드렸을 때 본인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해? 민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고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지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지연아, 왜 치료를 안 받겠다 카노? 한참 뒤 지연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치료하면 집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민수가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항암하면 돈도 많이 들 거고 누가 집을 보고 어머니도 아직 못 걸으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나는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다쳐 누운 일 하나가 이 아이한테는 얼마나 큰 짐처럼 느껴졌을까. 지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집이 더 무너지는 건 싫어요.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왜 내가 그런 걱정을 해? 그런데 지연이는 너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부모님 모시지 못한 것도 다 나 때문이라고. 병실 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까지 말하면 당신이 나 더 미워할까봐, 속으로라도 원망할까봐. 민수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내가 그건 하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 지쳐있을 때 던진 말, 상대가 상처받을 거라 생각 못하고 뱉은 말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가슴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순간에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내가 했던 말들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짐이다. 내 때문에 니들 고생한다. 내가 없으면 니들이 편할 텐데. 나는 그 말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누군가에게는 짐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집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서로를 아프게 하는 말을 쉽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들 너무 지쳐 있어서 제일 약한 말들이 튀어나왔던 겁니다.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참 뒤 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치료를 안 받겠다는 건 죽고 싶어서 그런 기가? 지연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짐이 되기 싫어서 포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더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살고 싶제. 지연이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라면 살아야지. 뭐가 미안해서 포기하노. 집 걱정은 집 사람들이 하면 된다. 니는 네 몸 걱정부터 해라. 그리고 나는 조금 숨을 고른 뒤 지연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내 죽 쑤어줬잖아. 내가 못 먹을까봐 새벽같이 와서 죽수 다 쓰러졌잖아. 그라면 됐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는 네가 살 차례다. 그 말에 지연이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아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 말에 남편의 미안함도 있었고 같이 못 버텨준 사람의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내가 화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부모님 모시지 못한 거 네 탓 아니었는데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사람이 진짜 후회할 때는 변명부터 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민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잠시 지연이 원룸에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방은 참 조용했다고 합니다. 약봉지, 냄새, 덜 먹은 죽통 하나, 정리 안 된 이불, 책상 한쪽에 쌓여있던 병원 서류, 그 서랍 속에는 검사 결과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췌장 종괴 의심, 정밀검사 권유, 혈당 관리 필요, 추적, 관찰 필수, 그리고 그 종이들 사이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그 종이를 본 순간 민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민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원망도 했을 텐데, 서운함도 컸을 텐데, 그래도 남편 무너질까봐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며느리라는 자리는 참 이상하게도 강해야만 하는 자리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하고, 웃어야 하고, 중간에서 받아내야 하고, 집안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결국 그냥 사람 하나입니다. 아프면 무너지고, 외로우면 숨어버리고, 말 한마디에 가슴이 꺼져버리는 사람 하나. 나는 너무 늦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영감은 간이 침대에 앉아 말없이 손만 모으고 있었고, 민수는 병실 문 옆에 기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지연이는 약 기운 때문인지 잠들든 말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은 누구 하나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서로 조금씩 놓친 것들이 쌓이고, 서로 조금씩 아픈 걸 숨기고, 서로 조금씩 미안하다는 말만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 탓을 할 일이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살릴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짐이라는 말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미안하다고 울며 누구 마음을 짓누르는지 이제 그만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부터 버텨야겠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연이를 치료받게 해야겠다. 그 아이가 매일 아침 내 죽을 쓸어왔듯이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요. 깊은 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담당 교수님이 내일 아침 설명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고 나는 또 무슨 말이 남았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오갔고 잘 들리진 않았지만 민수 목소리가 점점 떨리는 건 느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뒤 민수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아까보다 더 하얘져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나는 바로 알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부르자. 민수는 우리를 둘러보며 한참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내일 아침 추가로 더 이야기하자고 했어.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더 큰 불행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덧붙였습니다. 수술이 가능한지 그것도 아직 모르겠대.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술이 가능한지 아직 모르겠답니다. 그건 곧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병실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연이는 눈을 감았고 나는 그 아이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아침보다 더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번에는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란다. 네가 혼자 원룸에서 병을 끌어안고 울던 날들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란다. 네가 내 죽을 쏘어줬듯 이제는 내가 네 옆에 앉아 있을란다. 그날 밤 병원 창밖에는 가느다란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이 올 텐데 우리 가족은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